제가 막 그냥 뭐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지난 강세장에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또 재현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재현됩니다. 예. 항상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놓치죠. 최근에 그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예.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네. 아마도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일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미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여쭤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예. 그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이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그 사이클을 활용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강세장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강세장이 온다라는 건 어떠냐면은 굉장히 부동산이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지금도 많이 올라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제한된 것들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대중도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동산도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건 뭐 역사가 이미 증명하는 거고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때가 또 올 거다라는 거를 대비하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상승도 하지만 여기 내용에는 당연히 하락에 대한 이유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상승만 하는 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약세장으로 가다가 강세장이 오고, 그리고 강세장이 거의 끝자락이 되면 반드시 하락이 온다. 왜냐? 강세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거품이 끼기 때문에 그 거품까지 끼면은 반드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거를 갖다 충분히 다 이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큰 재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사이클을 몇 년을 볼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간에 왜 그러냐면 그런 기간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지금의 약세장은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강세장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강세장이 시작되면 그 역시도 한 4년에서 5년, 짧으면 좀 길으면 한 7년에서 7년 정도까지도 계속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부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10년에서 12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의 끝자락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약세장이라고 했으니까 약세장에서부터 강세장의 끝자락까지 가는 데는 약 한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 12년 정도를 활용하면 재산을 5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억까지 불릴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약세장이 한 4, 5년 되고 강세장이 4, 5년 넘는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죠. 예, 4, 5년 전. 그러니까 약세장은 이미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4, 5년이면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5, 6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쯤 되면 강세장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강세장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면 약세장에서 세팅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세팅을 잘 해놔야 강세장의 이제 크게 이득을 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큰 재산을 벌 수가 있고, 이게 뭐 제가 막 그냥 뭐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지난 강세장에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또 재현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재현됩니다. 예. 근데 항상 이제 그 타임을 놓치는 사람들은 항상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놓치죠. 뭐 예를 들면은 야 이만큼 올랐네. 고점이야 끝. 이렇게 안 들어온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또 뭐 한 2년 올랐는데 너무 올랐네. 팔아야 되겠다고 빨리 팔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계속 참고 그 다음 또 상승도 참고 마지막에 또 사는 사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타이밍을 못 맞춘다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본인이 어떤 꾸준한 관심을 계속 갖지 못하는 게 사실 가장 주요한 원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뭘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확실히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그걸 다시 자극을 해주는 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찬성 뉴스가 그렇죠. 나와야지. 그런 뉴스가 나온다든지 옆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쓱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걸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확 된다. 예, 예. 결국은 뭐 매달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사실 5천만씩 오르는 게 계속 보이는데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니터링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보고 있다가 예, 그렇죠. 이게 한 2년마다 올랐네. 그렇죠. 2년마다 올랐네. 예, 예. 이걸 한 3번 정도 들으면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겠다 하는데 그렇죠. 그게 벌써 6년 지나간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똑똑한 유튜브가 주인님이 관심이 떨어진 걸 알면 바로 추천을 안 해주잖아요. 자, 바로 이런 건 이제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고 이제 절대 추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면은 자기가 막 부동산 언제 막 열심히 막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 다 어디 갔어? 그래서 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안 보고 있으면 유튜브는 너무 충실하게도 싹 빼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길이 없죠. 노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자기에게.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진짜 모니터링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사이클이 이제 뭐 약세장 또는 뭐 강세장이 뭐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려면 네. 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신호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강세장의 시작은 일단 약세장이 대중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세장의 시작은 대중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바뀌어요. 상황이. 네. 이제 그게 강세장의 시작이에요. 예. 그게 강세장의 시작이고 그러면 이제 강세장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참여해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나도 이렇게 해서 다 대중이 참여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럼 두 가지만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예. 내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건가? 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그걸로 지금 제가 좀 돈 벌었나? 네. 이것만 해봤도 지금 강세장이 맞아요. 왔다 안 왔다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표본을 좀 늘려가야 되잖아요. 무슨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표본을 네. 좀 늘려야 되는데 그 표본을 늘리는 그 행동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변을 다 체크하면 되는 거긴 해요. 예. 재밌네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대표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타임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네. 생각 듭니다. 네, 예. 사실 뭐 2년, 3년 전, 4년 전 이야기했으면 또 하락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예. 아무리 또 맞는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미 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계속 중요한 반복. 원리를 말씀해 맞습니다. 주고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이클링 기법을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죠. 좋죠. 사이클링 기법은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의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활용을 안 하냐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내가 내 집을 사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잠깐 집이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뭐 이런 건 줄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 2, 3 법칙이잖아요. 네. 1년 있다가 사고 그리고 2년만 보유하고 3년 안에만 팔면 네. 그러면 1가구 2주택을 다 둘 다 비과세를 계속 연속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꼭 쓰라 이거예요. 이 기법을.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써야 되냐면은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거의 매번 두 채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매번 두 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채인 셈인 거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매번 두 개 있는데 이게 부동산의 강세장이 오면 두 채가 2배가 되는 것과 한 채가 2배 되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올 거다라는 걸 모르면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강세장이 언젠간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사례도 그렇잖아요. 결국 강세장이 왔을 때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었냐? 결국 다주택자가 제일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주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규제가 많이 되니까 진짜 이상적으로만 얘기하면 과거에선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냐면 강세장 전에 주택을 최대한 많이 늘렸다가 네. 규제가 점점 많이 세게 나오는 한 2019년 정도부터 네. 그때부터 주택수를 줄여서 계속 더 좋은 거를 가져가서 제일 좋은 거 한 채나 두 채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최종 승자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네요. 결과론적으로 만약 이상적으로 미래를 다 보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근데 어쨌거나 강세장의 시작이라는 건 결국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있었냐 안 했냐가 관건이 됐단 말이죠.
근데 뭐 한두 끝도 없이 늘리라는 게 아니라 네. 뭐 두 채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리면 세금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두 채만 갖고 있는 것과 한 채 갖고 있는 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채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비과세 전략을 해서 계속 가져가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도 저금도 할 수 하잖아요. 그럼 저축을 한 돈을 합쳐서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사고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이제 100% 수익을 내서 팔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잖아요. 그렇게 거치면은 그런 가운데 강세장이 온다. 그러면은 3년 만에, 그러니까 4년에 2배가 원래 목표인데 3년 만에 2배가 되기도 하고 2년 만에 2배가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3년에 3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강세장의 끝자락까지 충분히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강세장의 끝자락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는 이제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 그 끝자락을 어떻게 아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아냐면은 밖에 나가면 너도 나도 다 부동산 얘기만 할 때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끊어도 계속 부동산 얘기만 들릴 때 그럼 이제 그건 끝자락이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락장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한 재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야, 이게 참 이론은 쉬운데 이게 행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예, 근데 행동이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이건 조금 완벽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타이밍을 조금 늦춰줬다라든지 좀 잘못 맞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제시한 거는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억까지 만드는 건데 20억이 좀 못 만들어졌다고 해서 14억 정도 만들었다. 그래도 엄청난 성적이잖아요. 예. 그거 맞죠. 예. 그런 성적이고 만약에 고점에서 내가 못 팔았다.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약세장이 지나고, 그러니까 하락장이 지나고 약세장이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또 불려도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그런 걸 못 맞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내가 이제 시점부터라고 한다면 내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이 올 거다라는 걸 알고 세팅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들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도 옛날 샀던 금액보다 여전히 그 높은 금액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하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약세장 때 빨리빨리 잘 세팅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또 관심 있게 본 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는 이게 왜 수익형이지? 뭐 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어떤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책을 보면서 이런 말이구나 이해는 했지만 이거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은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라는 거는 부동산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똘똘한 한 채를 계속 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70, 80대 가지고 내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막 너무 행복하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넥스트가 120억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늙지 않고 젊게 영원히 산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잘 쓰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구조를 만들 거냐예요. 그런데 사실 그 잘 쓰려면 부동산에서 잘 쓰려면 수익형 부동산, 소위 말하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그런 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좋은 상가를 구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아파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수익형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인데요.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죠. 요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매가가 10억짜리가 있는데 내 전세 5억을 끼고 산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5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갭투자네요. 그렇죠. 그렇게 5억이 되는 건데 이 전세가가 이제 오를 거 아닙니까? 6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생겼잖아요.
네. 예, 5억에 1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1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원래적으로 하면은 예, 투자금을 1억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네. 투자금을 회수한 거이기도 하고 회계상으로는 내가 어쨌든 남의 돈 1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빌려줄 돈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남의 돈 채무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네. 사실 어쨌든 돌려줘야 될 돈이 늘어난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또 이제 6억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올라서 결국 전세 10억까지 갈 거란 말이죠. 올해도 시간 좀 지나면. 예, 계속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거가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내가 10억이란 또 채무가 생긴 거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1억이 여기서 또 올랐어요. 그렇게 네. 되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돼요. 이제 1억은 이 뭐냔 말이에요. 내 돈을 다 회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또 1억이잖아요. 이 돈은 뭐냐 이거죠. 네, 바로 이 돈을 네. 예, 이 돈을 저는 수익으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냥 뭐 월세처럼. 예, 이 1억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공돈이다. 써도 된다 이런. 써도 된다. 예, 근데 쓸 때 막 네.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양도세 40%를 제합니다. 아. 예, 양도세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은 어느 정도 재산을 만든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한 20억 정도 만들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집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이제 기법인데 양도세를 40, 그러니까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에서는 이제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계속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가면서 키우는 건데 네. 이제 재산이 좀 크면 팔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네. 팔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안 팝니다, 이제부터. 아. 그리고 그냥 계속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도 안 파는 건데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 다 회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 네. 1억에 양도세 40%, 그러니까 지금의 양도세 최대는 42%긴 한데 네. 뭐 이제 이거 공제 빼고 저거 공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40% 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0% 되는 돈, 이 돈을 수익으로 보고 마음껏 써라 이런 얘기예요. 써도 된다. 왜 이게 가능하냐? 전세 11억보다 매가가 더 낮게 형성될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로죠, 제로. 회계상으로는 네. 이런 거잖아요. 회계상으로는 11억이 되면 11억이라는 돈이 다 채무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쨌든 그 부동산을 판단 말이에요. 네. 11억 이하로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는 무조건 다 갚을 수 있는 채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1억이라는 돈도 내 돈을 다 회수하고 나온 것도 미리 써도 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11억이 나왔는데 1억을 미리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가는 12억에 팔았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양도 차익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예를 들어 40%를 내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40%는 1억 쓸 때 여기서 미리 빼놨고, 그렇잖아요, 양도세. 그리고 또 1억이 돈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때 생긴 돈에서 40% 빼고 나머지 60%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11억이 됐을 때 미리 돈을 써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11억만 되고 전세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계속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돈을 다 40% 빼고 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계속 만들어서 5채 정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채 정도. 그렇게 그게 만드는데 한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5채 정도 만들면은 제 계산에 의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한 달에 1234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서 60%라는 돈이 나왔을 때 그 60%를 어떻게 다 쓰냐면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씩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2년으로 나누는 거죠. 24개월로 나누는 거죠. 24개월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은 한 달에 무려 1234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5채가 됐을 때.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5채,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 계산으로 하면 5억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전세금이 올라오면서 계속 회수가 되잖아요. 그 회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회수된 돈은 뭘 하냐면 재투자를 하는 거죠. 다. 근데 아파트를 살 수는 없으니까 이때 재투자는 또 뭐를 하냐면은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거죠. 재개발 입주권을 사서 갖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은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게 되면 또 돈이 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입주권을 사서 새 아파트를 만들고 세를 주는 거는 지금 규제에서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세입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단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는 이제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걸리는 건데, 이주비 대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수한다라고 하고. 재개발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은 지금 종부세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적고, 다주택자로, 그러니까 주택을 새 아파트 늘려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 새 아파트가 되면서 자금이 또 회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전세금이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또 다 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뺀 그 이후부터 나오는 돈은 수익이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써도 된다. 예, 이런 전략입니다. 뭐 기준이 많은데요. 네? 그냥 이게 아까 10억짜리를 사서 전세가 5억이었을 때 1억이 올라서 전세가 6억이 됐을 때 그 1억을 바로 뺐으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이걸 그냥 살짝 들었을 때는 전세 오른 걸 다 저렇게 40% 빼고 다 뺐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안 되죠. 그건 재투자를 해야죠. 예, 내 돈이 이제 완전히 다 빠지기 전까지는 쓰면 안 되고, 그 돈은 무조건 재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 그러니까 내 돈은 원금을 회수해서 그 돈은 어디 갔냐 하면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진짜로 내 돈이 완전히 다 빠지고 난 다음부터, 는 진짜 수익이니까 그때부터 마음껏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를 뭐라고 권하고 싶냐면은, 내가 돈을 이제 더 이상 옛날같이 많이 벌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보이는 시점이. 그게 뭐 55세일 수도 있고, 뭐 60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한 10년 정도 세팅을 해야 이런 세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세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뭐 수입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뭐 여유롭게 계속 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뭐 이 유사한 구조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돼가지고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어떤 사람은 뭐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사서 매달 2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면 사실 그 200만 원은 계속 써도 되잖아요. 10억은 그렇죠.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걸 그냥 10억을 온전히 원금에서 갉아먹으면서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전세로 조금 비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뭔가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것들은 세금까지 빼고 쓰는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가요?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건 조금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훨씬 더 이제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또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건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평범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자는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이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돈이니까. 근데 이제 전세금이라는 건 사실 수익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쓰려면 무조건 전세금이 오면 다 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은 재투자를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돈이 다 회수됐다라고 보여지는 그 부동산부터, 그러니까 5개가 있다고 5개가 한 번에 다 회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수가 된 그 부동산부터 써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쓰면은 안전하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조금씩 빼쓰는 거기도 하네요, 어찌 보면. 다만 안전하게 뺏쓰는 거네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또 시간 지나면 매가 올라가는 것도 좀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뺏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성장한 수익을 뺏쓰는 거죠. 그렇죠. 성장한 수익을 먼저 뺏쓰는 거죠. 근데 5억짜리가 10억이 돼서 어쨌든 이 사람은 5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자산은 10억이야라고 생각할 거고 5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거를 뺐어도 결국은 최종 자산에서 뺏쓰는 건 뺏쓰는 거긴 맞네요. 그렇죠. 다만 안정적인 구조적으로 뺏쓴다. 이게 조금 다른 생각의 전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장기 좀 플레이인데요. 예,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저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하고 싶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처음 썼을 때 당시에, 네. 그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전세금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산다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쇼킹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사실. 장난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미 부자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이게 또 재현되는 일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내가 또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건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이쪽 단지에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나 되는 거다. 라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을 통해서 이런 입주권을 내가 사서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얼마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내가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그렇게 입주권을 사가지고 회수가 되고 또 이런 거를 갖다 넣어서 전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하는 일이 처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재현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이게 또 너무 쉽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처음 냈을 때처럼 이건 역시도 곧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되네 하면서 많이 활용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빨리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재산을 빨리 늘리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픈 거 하느니 이 전략이 나을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도 있겠네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얻죠. 그 자산 가치는 계산나지도 않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사이클 같은 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이런 거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조금 늘어나면 이런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략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이제 역전세죠.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역전세는 역사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전세가라는 거는 거의 거품이 없기 때문에 역전세가 잘 날 가능성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한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평균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평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전세금이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럴 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럴 때 그 전세금이 신났다고 다 쓰지만 마라. 냉큼 받잖아요. 냉큼 받고 냉큼 쓰잖아요. 아니, 받아도 되는데 조금 남겨놔라. 그러니까 평균을 너무 벗어나게 받은 돈은 이건 다시 돌려줘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남겨놓는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평균 정도는 가거든요, 계속. 그것만 지켜도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좀 그러니까 자금 관리죠, 일종의. 그런 자금 관리에 조금 이제 노하우를 좀 발휘하면 그런 리스크도 다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전세금 2억 올라서 냉큼 받았는데 2년 뒤에 옆에 하나 입주하면서 2억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제가 어디나 뺐었다고 하면 그걸 마련한다고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거는 조금 돈 남겨두는 거 필요하겠다. 약간 이상 상황이니까 준비를 하는 게 좋죠. 그것만 지켜도 진짜 리스크를 좀 많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좀 마지막 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1장, 2장에서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여기 돈 되는 부동산 고르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례라든지 또는 강세장에서 거품을 좀 구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투자성이 있는,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한, 지금 이제 장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또 전문가에 따라서 몇 %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되는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15%가 무슨 말이죠? 상위 15%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상위 15%. 그러니까 15% 정도의, 꼭 상위 15%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또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위라면 그 금액대로 상위를 나눌 거 아니에요. 상위 순서로. 근데 상위 15%는 그런 개념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도의 15% 정도 되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장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투자성 있는 데를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자성 있는 데를 투자한다는 거는 자금이 적어도 얼마든지 아직도 투자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뭐 제 책에서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최하 투자 금액은 한 1억 2천원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최하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천만 원이라고 썼냐면 5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도 봐도 딱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뭐 한 1억 이상은 갖고서 시작하는 분들이, 뭐 왜냐하면 본인이 모은 거, 뭐 이제 또 양가 뭐 이런 것들, 뭐 양가 뭐 좀 지원받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지금은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최하 금액이거든요. 그럼 1억 2천 가지고 투자성 있는 걸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투자성 있는 물건을 어떻게 고를 거냐라는 네. 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강남역 신전이라는 거. 뭐죠? 예, 예. 뭐죠? 예, 그게 강남역은 알겠는데 그다음 예. 뭐죠? 그게 뭐냐면 4가지 기준이거든. 4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4가지에 해당되는 거에 각자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투자 점수 제도인데, 강남이냐 준강남이냐에 네. 따라서 1점, 0.5점 이렇게 나뉩니다. 네. 예, 그리고 강남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1점, 0.5점. 예, 강남역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1점, 0.5점 이렇게 나누고, 전세 비율이 이제 강남권은 전세 비율이 이제 해당되는 게 있고, 준강남권 조금 전세 비율이 다른데, 이거는 0점, 1점, 마이너스 1점, 이게 3가지가 있어요. 0점,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에 어떻게 해당? 이렇게 점수가 그래서 총 4개 4점 만점이에요. 네. 4점 만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2.5점이 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투자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갖고 있거나 본인이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이 기법을 딱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2.5점이 넘잖아요. 그럼 맘 놓고 투자해도 돼요. 무조건 투자성이 있어요. 무조건 충분히 투자 성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훤해 보입니다.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만 2.5점이 넘는데 투자성이 없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나 2.5점이 안 되는데 투자성이 있는 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해 낼 수 있으면 이제 더 수준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이것만 해도 요것만 대입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훤해집니다. 아, 이건 투자성이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훤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예 하나만 들자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역세권에 신축이잖아요, 만약에. 네. 그럼 3점이잖아요, 벌써. 네, 네, 네. 3점이니까 이런 데들은 무조건 다 투자성이 있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 비율이 걸려요. 전세 비율이 45%에서 50%면은 강남역은, 그러면은 0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전세 비율이 45에서 50% 사이에 들어간다면 얘는 투자성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45% 아래다. 그러니까 43% 이렇게 전세 비율이 나왔다, 만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런 네, 얘는. 네. 그럼 3점에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2점이 돼버려요. 투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올랐으니까 얘는 사지 말아라라는 신호예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제 일반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쉬운 또 네, 기준을 예. 마련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또 집필을 해주셨는데, 네. 뭐 책 쓰시면서 또는 책 나오면서 네. 아, 사람들이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네. 인터뷰 오셨잖아요. 네, 또 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일 말씀 많이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정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 보고서 진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 의지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대중이에요. 근데 대중을 벗어나야지
이제 재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좀 대중을 벗어나 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꾸준히 하고 좀 자꾸 관심이 떨어지려고 할 때 억지로 유튜브에 부동산 이렇게 쳐서라도 좀 찾아보고 이런 노력들을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보상이 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여지없이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벼락거지 시즌2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벼락거지 시즌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걸 아시고 조금 자꾸 이제 약해지려는 마음을 좀 다독여서 좀 그렇게 계속 관심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조금 강한 정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막 난리도 아니던데.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셨어요? 어때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예. 부동산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었죠. 많은 분들이 안 건드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본인만 당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문정부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애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정말 문정부의 리바이벌은 아니고 문정부와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내세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문정부 때 하지 않은 걸 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 거 맞습니다만은 본질은 다를 게 없다.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정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좀 강력한 대책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소강 상태로 바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번 정책이 왜 강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물론 이제 더 강한 정책도 있긴 했었어요. 뭐 네. 그게 이제 가장 대출로만 얘기하자면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 금지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는 아니고 6억으로 다 잘랐으니까 사실 15억 이상 대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뭐 강하지 않은 거긴 하죠. 네. 그런데 어쨌든 모든 무조건 대출은 아무리 뭐 얼마짜리가 됐든 간에 6억까지만 해주겠다라고 한 거는 충격적이긴 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웬만한 서울의 집값이 지금 뭐 평균이 거의 15억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비싼다고 해도 뭐 못 사는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상급지를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실 멘붕이죠. 사실 거의 그렇다시피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6억으로 딱 자를 거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쉽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예. 사실 서울 집값이 뭐 평균이 일단 10억을 다 넘고 네. 거기서 좀 상급지를 가면 집값이 뭐 20억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또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던데 네. 야,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전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뭐 분양받은 사람이 제일 문제고요. 거기서 이제 다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거기 그거를 매매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거든요. 이번 대책에 전혀 상관이 있고 오직 상관이 있는 사람은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 둔촌 주공 사례처럼 뭐 그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 이제 출구를 좀 열어주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데 뭐 금융권에서는 일단 이거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돈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출구는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 분양을 받는 사람은 그렇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미 그걸 모르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냥 잔금은 니네들이 알아서 구해라고 하는 건 확실히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좀 그런 부분은 좀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도 사실은 대출은 해주긴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실거주 할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실거주 그렇죠. 못하고 이제 네. 잔금 칠 때 억지로 이제 뭐 임차를 맞춘다거나 네.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자금 계획이 다 꼬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 구제해 줄 거냐 말 거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 대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사람이 전세 대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 억울하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런 걸 모르고 저희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하루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라고 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조금 그거는 좀 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심하게 예를 듭니다. 들면은 예. 한 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네. 다다음 달에 입주를 하는데 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가족 회의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입주를 못하니까 네. 세를 주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발표가 난 거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진짜 멘붕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구제를 해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유예를 해줬죠. 유예를 해줘서 결국은 구제를 해준 거나 몇 개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해줄 수 있도록 풀어줬었고. 예, 그렇죠. 예. 야, 이번에도 사실은 또 강경하게 말은 하지만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약간은 뭐 이런 비슷한 방법을 쓸 네.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해주나, 예, 비공식적으로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결국은 그 해주는 건데 공식적으로 은행에서는 해준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지만 그 이제 그 단지에 이제 주로 하는 주 은행들이 보통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대출도 이제 네. 보통 집단 대출 같은 걸 하고 이러니까 그 은행에서만큼은 해주는 뭐 이런 식의 길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쓰지 않겠나.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한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 양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될지 말지도 고민이지만 된다 하더라도 일단 자금은 원래 생각한 것보다는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은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에는 계속 이제 메이플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적절했다고 보세요? 어때요? 뭐 근데 사실은요, 시기나 강도 측면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사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뭐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쨌든 간에 속도는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본질적인 거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 속도라도 좀 줄이긴 해야 되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거품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 저는 그렇게 뭐 사실 정부에게 바라는 마음이기도 한데 정말 문정부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를 갖다가 정말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꾸 공급 대책을 허무맹랑한 공급 대책을 세우지 말아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4기 신도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지금 3기 신도시도 실패인데 그러니까 실패라는 건 결국 너무 늦어진 거잖아요. 너무 늦어졌고 심지어 뭐 강세장 다 끝나고 하락장 다 끝나고 그제서야 이제 한 단지 입주하고 이럴 정도가 됐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강세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다 끝나고 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4기 신도시면 안 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한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죠? 저는 일단 빌라 오피스텔 풀어라. 그것도 공급이죠, 사실. 예, 그럼요. 따지면. 빌라 오피스텔을 대체 수단으로 확실히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단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빌라 오피스텔이 왜 찬밥 신세가 됐냐? 그건 결국은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겁먹으니까 정부가 이제 또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 기준을 낮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전세를 아예 못 놓게 해버렸죠. 어찌 보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가격이 거의 안 올. 게다가 또 그런데 다 주택으로 인정은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세 놓기도 힘든데 취득세에도 걸려가지고 주택 수에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런 완전히 찬밥 신세가 완전히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주택수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이야 많겠죠. 그런 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아파트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일단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파트 진다, 뭐 유유부지 활용해서 진다.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년입니까 그게? 3년은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땅도 없고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당장 내년만 돼도 준공 숫자가 네. 절반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빌라 오피스텔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발 활용하라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주장하고 싶은 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 시켜라. 예, 지방 너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몰리니까. 쏠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부동산 활성화 시키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줘야 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제외시켜 주는 것들을 해서 지방을 좀 살려서 그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쏠리는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제발 해라. 예, 이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 다시 활성화시켜라. 예, 전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임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전세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임대사업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예, 전세가를 완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정말 한다라면 문정부와 다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내용만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 아무리 문정부랑 다른다고 해도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수요 억제거든요. 계속 수요 억제 정책만 계속 해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날지 뻔히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전부 공급과 관련된 거긴 하네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도 사실은 어찌 보면 공급하는 사람이고 또 수요를 또 지방까지 늘려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제 투자할 곳이 서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건데 그렇죠. 넓혀주는 개념이 되면 이거 사실 어찌 보면 공급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예. 빌라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진짜 예. 많으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다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방 같은 걸 늘려주는 뭐 그런다고 무슨 공급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마음의 안정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꼭 내가 막 수도권에 뭐를 사야 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 좀 잠잠하게 시켜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야 지방 부동산 활성화 시켜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무슨 공급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심리적인 안정만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 지방에서 뭐 돈 싸들고 서울 올라오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냥 자기 집 하나 갖고 있고 뭐 빌라 같은 거 하나 월세 조그만 거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축소밖에 안 되니까 이걸 다 정리해버리고 무조건 설 와야지. 이거 자체가 여기는 너무 안 좋아지고 여기는 너무 쏠리고 계속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도 저는 다 관여가 있다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쨌든 정책은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뭐 되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뉴스에서는 뭐 2급지, 3급지에 뭐 분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또 거래량도 체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1급지에서는 또 효과를 잘 안 내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런 거는 역사적인 근거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도 보면 역시 길어야 6개월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발이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본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수요만 억제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값 상승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잠잠해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소강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생각한 아파트를 못 사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보다 B급의 아파트가 있는데 A라는 아파트를 못 사게 됐으니까 B급 아파트 빨리 사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B라는 아파트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B라는 아파트든 A라는 아파트든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일단 매도자가 던져야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매도자가 던질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매도자가 급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도자가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래서 본질적인 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일단 불균형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그리고 시장은 지금 계속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조이고 있지만 일단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게다가 또 무슨 추경 나왔죠. 추경 나왔죠. 그리고 또 뭐 비탄감 얘기 나왔죠. 그리고 기본소득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수요 공급은 부족해. 이건 뭐 완전히 뭐 기름을 붓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근데 다만 그 기름을 너무 붓게 되는 거라는 게 너무 뻔하니까 수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억제하자. 이런 꼴이라고요. 사실. 그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잠깐 불길이 꺼졌다가 다시 불길이 꺼졌다 다시 올라. 이럴 수 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의 정책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된다. 왜? 본질은 그대로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일단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또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고 수요는 여전하고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또 뭐가 또 더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까지는 사실 실패 이렇게 못 박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문정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이 투기꾼들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약간 이런 프레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명백하게 이제 완전히 밝혀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밟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패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실패라는 걸 인정하는데도 그거를 갖다 또 답습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패라는 걸 인정해 놓고서 사실은 모양만 바꿔가지고 그 본질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내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비난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까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제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이런 공급 대책 같은 거에 획기적인 전환,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정말 문정부랑 다른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예전 문정권에서는 사실은 타겟을 다주택자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 1, 2년 동안에 1급지 상승에 있어서 그분들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갈아타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타겟을 누구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고가주택자죠. 야, 근데 사실 지금 정책을 보면 고가주택 말고도 그냥 평균적인 분들도 다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 야, 그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런 생각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일단은 뭐,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6억이라는 금액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한 15억 이상 정도만 보고 있던 사람도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대출 보통 한 60%, 70% 하려고 하니까 한 10억 초반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혹시 정책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집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세금적으로 또 푸시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충분히 있죠. 그런데 정부가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세금을 올리지는 않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은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려 2가지 방법이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일단 그 전에 말 나온 거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그러니까 기준가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냥. 기준가를 올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면은 이제 세율은 올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매가를 올려버리면 됩니다. 또 예, 오히려 매가를 더 올리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매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세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은 정부는 어쨌거나 하여간 세금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그러는 과정에 일부 이제 뭐 조정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이제 그것을 정부 효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일단은 그런 형태로 해서 세금은 결국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공시지가를 보고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랐는데 네. 보통 한 60%, 65% 정도,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공시가격의 가격의 예. 비율이 그 정도 됐었는데 네. 최근에 제가 한번 보니까요, 뭐 마레프라든지 네.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매가랑 공시가격이. 예. 그래서 20억짜리를 갖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0억밖에 안 되고 거기서 또 9억을 또 공제받으니까 네. 이걸 또 공동명의로 가져가면 종부세도 안 나오고 네, 도대체 예. 매가를 얼마까지 소요해야 종부세가 나올까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30억짜리 갖고 있어도 공동명의는 안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세금 부담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가 또 나와야지만 이 호가를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근데 지금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정책 보니까 예, 굉장히 미세하면서도 네. 전세가에 대한 보증 비율도 10% 내렸더라고요. 예, 예, 예. 아마도 예.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막고 싶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예. 특히나 수도권은 이제 90에서 80으로.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전세가를 낮춘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 대출을, 통제. 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랬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저도 그거는 뭐 잘 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네. 또 오히려 이제 전세 대출이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오히려 대중들은 집을 사지 않게 되는 그런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전세 대출 비율은 조금씩 줄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어떤 분들은 뭐 80%까지도 넘게 하고 그러니까 네, 좀 많기는 하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한 뭔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 네. 일단 정책이 나왔고 네. 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지방은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만약에 이대로 쭉 한다고 하면 네. 지방 부동산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네. 꼭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 중과가 사실 이 네. 똘똘한 한 채 취득세 중과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서울서울이. 그러면서 이제 고가주택을 더 고가주택으로 만든 가장 1등 공신이잖아요, 사실. 취득세 중과라는 것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한 채만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고 또 지방과의 격차도 더 커지게 된 이런 원인이 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감하게 취득세를 풀어줄 수 있냐? 그러기는 또 이 정부의 색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풀어주면 이제 일시적으로는 거꾸로 지금은 이제 수요를 당장 억제하니까는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취득세를 풀어주면 거꾸로 현상이 벌어지죠. 일시적으로 막 화랑이 벌어지죠. 화랑이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다시 잠잠해지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거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 일단 지방에서만이라도 그거는 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지방에서만이라도 그러니까 취득세를 제한한다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수에서 완전히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몇 채를 갖고 있든 서울에 있는 한 채를 또 산다고 하더라도 그 한 채에 대한 취득세로 인정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이 있는데 지방에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처음 사는 거와 같이 이제 매긴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2년 동안은 1급지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책이 나오고 나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낮아지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그걸 사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못 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1급지를 보던 사람들은 이제 1.5급지를 봐야 되고, 네, 1.5급지 보던 사람들은 예. 2급지를 가야 되고, 네, 예. 한 단계씩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서울 그렇죠. 보던 사람은 경기도를 또 가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게라도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예. 보세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약발이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간다니까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발 정부가 좀 말을 들어서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것도 완화해주고 임대사업자도 다시 살리고 지방 부동산 이렇게 취득세 완전히 없애주고 이런 걸 해라라고 저는 주장은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걸 정부가 들어줄 가능성 좀 낮다고 봅니다. 네, 네.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사실. 예, 그렇다면 문정부 시즌2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나면 다시 오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데 여기서 결국,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문제잖아요. 눈높이를 낮추는 게 금방, 정책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눈높이 낮아서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이때 결국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득이에요, 사실은. 왜냐? 결국 지나면 그 약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 받던 사람이 15억짜리 물건을 안 사지는데 15억짜리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매도자는 20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15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많이 싸게 절대 내놓지 않거든요. 그럼 뭐 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뭐 많이 싸게 내놔봐야 1억 낮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1억 낮아진 거라도 빨리 산 사람이 이득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 물건 나오고 나서 이제 안 나와요, 물건이. 그럼 다시 20억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난 20억 아니면 안 팔아 이렇게 하고 매도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빨리 눈높이를 낮춰서 빨리 조금이라도 조정된 물건을 사는 것이 결국은 더 이득이 될 거다. 그럼 이제 매수자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네, 과연 급하게 팔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네. 몇 명은 급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뭐 당연히 나오면 있을 수 네. 있는데, 대다수가 급하게 팔 그렇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금액대로 막 계속 내려오는 일이 잘 없을 거다. 그렇죠. 누군가는 또 사게 될 거고. 네. 그러니까 급할 이유는 뭐 세상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급한 사람이 네. 있겠죠. 근데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 심지어는 금리까지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점점 더 보유하고 있는데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유세가 확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당장 작용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2, 3억씩 떨어뜨려 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네. 평균 가격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세금 부담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사실은 2년 동안 상승을 해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도 좀 있다는 느낌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분명히 또 뭔가 이렇게 사이클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거고 네.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상승의 지금 끝자락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이제 초입점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중간쯤이라고 보시는 건지,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은 언뜻 보면 강세장처럼 보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약세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왜 그러냐면은 강세장, 약세장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중이 쉽게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거 사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쉽게 가가지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잖아요. 네. 뭐 압구정동 뭐 60억 찍었다.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사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쉽게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망설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너무 오르는 데들이 자꾸 오르다는 것이 이제 매스컴에서 기사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게 막 화랑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 참여하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약세장입니다, 지금. 근데 다만 이 약세장이 옛날과 모습이 다른 것은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들이 떨어져 주질 않는 거죠. 계속 강보합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과거의 약세장과 다른 거지, 지금의 모습은 어쨌든 약세장의 모습은 약세장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보면은 또 그 말이 일리가 또 있긴 하네요. 못 오르는 데 진짜 많고, 경기도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진짜 서울의 상위 뭐 20, 30% 그런 아파트만 지금 사실 그렇죠. 올랐으니까. 야, 그러면은 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상승의 고점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절대 할 수 없죠.
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통화량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요 공급은 부족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던져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네. 던질 요인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여러 채라도 되기라도 한다면 던지잖아요. 던질 수 있어요. 근데 한 채 갖고 있다니까요. 한 채 갖고 있고 그게 자기 전 재산이에요. 누가 던지냐고요, 그거를. 던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가 주택은 본인이 또 거주까지 하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누가 던지냐고요. 그거 던져서 어디 가서 하냐고요, 자기는. 이게 필수제 아니에요, 필수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계속 많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보면 이런 고가 주택들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물론 약간 조정받을 수 있는 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유세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급한 사람들이 생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 광범위하게 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전망은 다 일단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야, 안타깝지만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뭐 빨리 사라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약세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약세장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막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대중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른다고 막 해도 막 고민만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또. 그리고 누가 옆에서 잘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강세장 때는 대중이 움직이니까 내가 이제 한번 마음 먹었다가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회사 가면 또 얘기해. 누가 옆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막 또 해야 할까 막 이러다가 또 망설인단 말이에요. 커피숍 가니까 또 얘기해. 누가 옆에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럴 때는 좀 자제를 해라. 뭐 너무 흥분돼가지고 하다가 더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살까 말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마 이 영상 나가면 지금 대책에 나왔는데 또 뭐 뭔 소리냐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되는 부동산들, 계속 오르는 부동산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들은 거의 또 갑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도 못 가고 오피도 못 가고 빌라도 못 가고 갈 데가 아파트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위 50% 이내 입지를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쏠리는 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야,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